프롤로그. 재벌가 저택 안병실의 공기는 오래된 비밀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남자는 숨을 쉴 때마다 기계 소리에 의존하고 있고, 그 곁을 지키는 여인들의 얼굴엔 눈물보다 계산이 먼저 스칩니다. 그녀들은 모두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밖의 삶을 잃은 사람들이었죠. 첫째, 며느리 윤정숙 78, 여운 침대 끝에 서서 손가락을 꼭 쥐고 있습니다. 평생 품위로 버텨온 여자의 손등엔 미세한 떨림이 남아있죠. 둘째로 들어온 여자 최말순 81, 여운 창가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햇빛을 보듯 남자를 보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뒤쪽, 그림자에 가까운 자리에 이연아 69, 여가 앉아 있습니다. 공식적인 가족도 완전히 배제된 타인도 아닌 애매한 존재.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이 방에서 다시는 꺼내지 말았어야 할 기억을 떠올립니다. 남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말이 되지 못한 숨이 새어나오고, 그 순간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죠. 유언 남기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여인들의 시선이 동시에 엉킵니다. 사랑도 미움도 아닌 어떤 감정이 서로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죠. 이 집에서 유언은 재산이 아니라 죄의 목록이었으니까요.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택의 밤은 낮보다 솔직합니다. 복도엔 발소리가 없지만 모든 문 뒤엔 숨이 살아있습니다. 윤정숙은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방문 하나하나를 스쳐봅니다. 이 집에서 그녀는 늘 주인처럼 보였지만 단 한 번도 자유롭지 않았죠. 문 하나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예전엔 남자의 방이었고, 어떤 밤엔 그녀의 방이기도 했던 곳. 문을 열지 않아도 그 안의 공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등을 돌렸던 밤들, 서로를 보지 않으려 했던 침묵들 말이죠.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직도 그 방을 기억하세요? 최말순입니다. 그녀의 얼굴엔 비웃음도 분노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 특유의 체념이 배어 있죠. 윤정숙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빼앗았는지 인정해야 하니까요. 멀리서 이연아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많은 밤을 견뎌온 여자였죠. 누군가 잠들지 못한 시간마다 그녀의 방불은 가장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세 여인의 시선이 잠시 교차합니다. 아무 말도 없지만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집의 비극은 재산이 아니라 서로의 몸과 마음을 건너간 시간에서 시작됐다는 거요.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한 아이가요. 서울 재벌가 저택 안 한 채 과거와 현재가 겹치는 밤. 이 집에는 말로 정해진 규칙보다 아무도 적지 않았지만 모두가 지키던 규칙이 더 많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규칙은 더 분명해졌죠. 최말수는 방 안에서 불을 끄지 않은 채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늘 잠자리에 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잠은 선택이 아니라 허락이었으니까요. 문득 문 밖의 기척에 그녀의 눈이 가늘게 흔들립니다. 발소리는 조심스럽습니다. 익숙하지만 반갑지 않은, 오래전부터 몸이 먼저 기억해버린 리듬이죠. 문은 두드려지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는 허락이 필요 없는 방문도 있었으니까요. 최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시선을 창가로 돌립니다. 그 시선 속엔 기대도 저항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이구나라는 체념만 남아있을 뿐이죠. 시간이 흘러 방문이 다시 닫힙니다. 방 안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지만 그녀의 손끝은 오래도록
이불자락을 놓지 못합니다. 이 집의 밤은 늘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지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안채 반대편 방. 윤정숙은 등을 곧게 세운 채 거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낮과 완전히 다른 얼굴이죠.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거야. 그 말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주문이었습니다. 선택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않으면 그 밤들이 무엇이었는지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깊은 곳, 이연아의 방에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매번 복도 끝에서 멈춰섭니다. 불이 꺼진 방문 앞에서 자신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되뇌죠. 하지만 그 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훗날 이 집의 모든 관계를 뒤틀어 놓게 됩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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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가 저택 뒤편 별채 1980년대 늦여름. 그날 밤의 공기는 유난히 눅눅했습니다. 이연아는 별채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숨을 고릅니다.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났고 돌아가도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을 걸 알고 있었죠.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사랑도 아니고 유혹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통로였죠. 그 밤 이후 연아의 몸은 조금씩 낯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입에 대던 음식이 이유 없이 거북해지죠.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순간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사라질 테니까요. 몇 달 뒤 윤정숙은 연아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합니다. 살이 좀 빠졌네. 그 말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에 가까웠죠. 최말순 역시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변화와 너무 닮아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연아는 혼자 울지 않습니다. 울음소리조차 이 집에서는 사치였으니까요. 그 대신 배 위에 손을 얹고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은 생명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새벽 아이의 울음소리가 저택에 퍼집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급히 문을 닫고 누군가는 아이를 안고 다른 방으로 사라지죠. 연아가 눈을 떴을 때 아이의 온기는 이미 곁에 없습니다. 대신 윤정숙이 침대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생 그래왔듯 단정합니다. 아이 잘 자라고 있어요. 연아는 묻지 않습니다. 어디서, 누구의 아이로, 어떤 이름으로. 이 집에서 질문은 늘 더 큰 벌로 돌아왔으니까요. 창밖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날 이후 이 집의 세 여인은 모두 같은 비밀을 갖게 됩니다. 피로 이어졌지만 아무도 어머니라고 불릴 수 없는 비밀을요. 서울 재벌가 저택 응접실 현재 장례 전날. 응접실에는 오래된 가구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 집의 공기는 늘 그랬듯 무겁고 말수가 적죠. 변호사는 소파 끝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손놀림 하나에도 여인들의 시선이 따라 움직입니다. 윤정숙은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인처럼 보이지만 표정은 굳어 있죠. 최말수는 팔짱을 낀 채 창가에 서 있고 이연아는 소파 가장자리에 조용히 몸을 붙입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상속 관련해서 한 분을 더 모셔야 합니다. 정숙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말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천천히 돌립니다. 연아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죠. 변호사가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읽습니다. 김도연 만 52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이게 갈라집니다. 정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고 말순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죠. 연하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끝내 내쉽니다. 누구 말이죠?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안엔 흔들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고르듯 잠시 멈췄다가 대답합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각별히 챙기시던 분입니다. 각별히. 그 단어는 이 집에서 늘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을 뜻하지 않았고 책임을 의미하지도 않았죠. 그저 숨겨야 할 관계를 포장하는 말이었을 뿐입니다. 말순이 낮게 웃습니다. 이제 와서요? 참 늦게도 챙기셨네. 그 말에 정숙은 말순을 노려봅니다. 연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단순한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걸요. 그는 이 집에서 태어났지만 이 집의 아이로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고인께서는 그분에게만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등 뒤는 유난히 굳어 있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통제하지 못하는 이름을 들은 셈이니까요. 연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합니다. 오래전 품에서 사라졌던 온기가 이제는 이름을 갖고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녀의 숨을 조여오죠. 서울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 현재. 김도연은 새벽에 눈을 뜹니다. 습관처럼 창문을 열고 습관처럼 담배에 불을 붙이죠. 이 동네의 공기는 늘 텁텁하고 그의 인생도 딱 그만큼만 숨 쉴 수 있었습니다. 52. 가족도 자식도 없이 살아온 나이입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때 전화가 울립니다. 낯선 번호입니다. 도연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받습니다. 김도연 씨 맞으십니까? 차분한 목소리, 공적인 말투. 그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이 전화는 돈이나 사고가 아니라 자신이 애써 외면해온 과거와 관련돼 있다는 거요. 서울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아버님 관련해서요. 아버님. 그 말에 도연은 웃지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창밖을 봅니다. 자신이 태어나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세계 가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며칠 뒤 그는 재벌가 저택의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높은 담장, 과하게 정돈된 정원.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는 집입니다. 문이 열리고 그의 시선이 처음으로 안쪽을 향합니다. 그 순간 2층 창가에서 누군가 급히 커튼을 젖힙니다. 이연아입니다. 그녀는 도연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린 듯 창틀을 붙잡습니다. 그 얼굴은 늙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날 새벽을 그대로 품고 있죠. 왔구나.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 말은 분명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래에서 도연은 고개를 듭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그러나 시선은 곧 사라지고 그는 다시 문 안으로 들어섭니다. 같은 시각 윤정숙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찻잔이 들려 있지만 차는 한 모금도 줄지 않습니다. 최말수는 한 발 뒤에서 말없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하죠. 참 당신 닮았네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닮았다는 말이 누구를 향한 건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택에는 또 하나의 규칙이 생깁니다. 김도연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규칙이요. 그러나 이미 이 집의 침묵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의 밤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소리를 삼키는 집이기 때문이죠. 김도연은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불은 깨끗하지만 따뜻하지 않고 방은 넓지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자신이 손님이 아니라 검증 대상이 되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춥니다. 잠시 후 아주 가볍게 문이 열립니다. 윤정숙입니다. 그녀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은 채 안쪽을 훑어보듯 도연을 바라봅니다. 불편한 건 없으세요? 말투는 공손하지만 눈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있을 뿐이죠. 괜찮습니다. 도연의 대답은 짧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섭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집니다.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합니다. 저 남자는 재산보다도 자신이 평생 지켜온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걸요. 잠시 후 이번엔 다른 발소리입니다. 느리고 주저하는 걸음. 문 앞에 선 이는 이연아입니다. 그녀는 노크하지 않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다가 끝내 다시 내립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30년 넘는 시간이 숨을 죽이고 있죠. 연하는 속으로 수없이 불러봅니다. 이름을 불러본 적 없던 그 이름을요. 도연아? 그 말은 문을 넘지 못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섭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집에서 진실은 늘 가장 늦게 허락되었으니까요. 복도 끝에서 최말순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연하의 뒷모습을 보고 모든 걸 이해합니다. 이제야 왔네. 당신 죗값이. 말순의 얼굴엔 연민도 분노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린 사람의 평온함이 있죠.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늦게 터지는 비밀이 가장 잔인하다는 걸요. 그날 밤 김도연은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마치 누군가 바로 옆 방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새 여인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합니다. 같은 지붕 아래 서로 다른 죄와 욕망을 아는 채로요. 이 집의 밤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는 밤으로요. 아침 식탁에는 사람이 모였지만 대화는 없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리죠. 김도연은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굳이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는 눈을 마주치는 순간 관계가 생긴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윤정숙은 맞은편에 앉아 도연을 찬찬히 훑어봅니다. 그 얼굴, 손, 앉은 자세까지요. 그녀는 점점 확신합니다. 이 남자는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그때 최말순이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의도적으로 아주 또렷하게요. 이 집 밥맛이 어때요? 도연은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뜬금없이 말을 이어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밥은 못 드셔봤겠네요.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윤정숙의 손이 잠시 멈추고 이연아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미 벌어질 일을 알고 있다는 듯이요. 도연은 웃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말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된 얼굴입니다. 당신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 말은 폭탄처럼 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히 떨어져서 모두의 귀에 더 깊이 박히죠. 윤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만하세요. 말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요? 30년 넘게 묻어놓고. 그녀는 도연을 향해 말을 잇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니에요. 선택된 거였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도연의 숨이 거칠어집니다. 그는 연하를 바라봅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녀의 얼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말합니다. 그만해요. 그 순간 도연은 확신합니다. 이 여자만은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걸요. 식당의 공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피보다 빠르게 말이 진실을 앞질렀습니다. 저택의 뒤뜰은 잘 정돈돼 있지만 사람의 체온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도연은 혼자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 말고 불을 끕니다.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삼키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죠. 그때 발소리가 들립니다. 천천히 망설이는 걸음. 이연아입니다. 그녀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쉽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괜찮으세요? 형식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이 집에서 처음으로 사람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연하는 벤치 옆에 앉지 않습니다. 대신 서서 말합니다. 마치 죄를 고백하러 온 사람처럼요. 아침에 상처됐으면 미안해요. 도연은 그녀를 바라봅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여자의 얼굴에서는 거짓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를 언제부터 아셨어요? 그 질문에 연하의 눈이 흔들립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아주 느리게 입을 엽니다. 태어났을 때부터요. 그 말은 소리보다 먼저 공기를 무너뜨립니다. 도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어버립니다. 연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안아봤어요. 딱 한 번. 그녀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았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왜 놓아야 했는지. 도연은 그 한 문장으로 모든 밤을 이해합니다. 자신이 왜 늘어딘가에서 밀려난 기분으로 살아왔는지요. 그럼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립니다. 왜? 연하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땐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 말에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분노도 위로도 지금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 순간 뒤뜰 입구에서 윤정숙이 그들을 보고 멈춥니다. 그녀의 시선은 두 사람 사이를 정확히 꿰뚫습니다. 연하가 말하지 않아도 정숙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장면이라는 걸요. 정숙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쥡니다. 그녀는 돌아섭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엔 이미 균열이 선명합니다. 그날 오후 저택 안에서 가장 조용한 방에서 윤정숙은 혼자 술을 마십니다. 낮술은 금기였지만 이제는 지킬 규칙이 흔들리고 있었죠. 거울 속 자신에게 그녀는 처음으로 묻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빼앗았나? 그 질문은 곧 더 큰 폭풍을 부르게 됩니다. 안방에 불은 켜져 있지만 방 안은 어둡게 느껴집니다. 윤정숙은 화장대 앞에 앉아 오래된 서랍 하나를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보석도 통장도 아닌 낡은 봉투 하나가 있습니다. 봉투 가장자리는 손때로 달아있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죠. 김도현. 정숙은 봉투를 꺼내 천천히 펼칩니다. 병원 기록, 출생 확인서 사본, 그리고 그녀가 직접 쓴 메모 한 장. 이 아이는 내가 키운다.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정숙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집니다. 그녀는 평생 사랑받는 아내, 완벽한 며느리,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살아왔지만 단 한 번 이기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연하의 품에서 정숙의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를 지켜야 자신도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내가 키우면 다들 믿을 거야. 그 믿음은 사랑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문득 문 밖에서 기척이 느껴집니다. 정숙은 서류를 급히 접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최말순입니다.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었네. 말순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합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순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잇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인 척한 덕분에 연하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고 그 애는 평생 밖에서 살았지. 정숙의 입술이 떨립니다. 난 지키려고 한 거야. 말순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당신은 선택한 거야. 자기 자리. 그 말은 정숙의 가슴을 정확히 찌릅니다. 그 순간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마치 이 집이 그날 밤을 다시 기억하는 것처럼요. 정숙은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합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 그 말은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분명한 균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숙은 결심합니다. 이 비밀을 끝내기 위해 또 하나의 선택을 하기로요. 서재는 이 집에서 가장 많은 결정이 내려진 공간입니다. 문을 닫으면 바깥의 소리는 차단되고 안에서는 늘 누군가의 인생이 정리되곤 했죠. 김도연은 서재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소파에 앉으라는 말도 듣지 못한 채요. 그 앞에는 윤정숙이 앉아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변호사가 자리합니다. 그리고 문가에는 최말순과 이연아가 말없이 서 있습니다. 마치 증인처럼요. 윤정숙은 도연을 똑바로 보지 않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이미 결론이 난 사람처럼 말합니다. 당신에게 선택권을 드리려고 불렀어요. 도연은 웃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선택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제 알기 때문이죠. 상속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 집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요. 그 말은 제안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정숙의 방식으로 베푸는 마지막 통제죠. 말순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연하는 숨을 멈춥니다. 도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책장, 그림, 가구 하나하나. 자신이 태어났지만 한 번도 누리지 못한 공간입니다. 왜요? 도연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정숙은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합니다. 이 집은 당신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더럽혀졌어요.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럼 전부 포기하면 진실은 말해주실 겁니까? 정숙의 손이 멈춥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도연을 제대로 바라봅니다. 어머니가 누군지요.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춥니다.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 했다는 듯이요. 정숙은 입을 열지 못합니다. 평생 수많은 말을 상황에 맞게 골라왔던 그녀가 처음으로 침묵합니다. 도연은 그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서재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나가기 직전 뒤돌아서서 말합니다. 전선택받은 아들이 아니라 버텨낸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 소리는 이 집에 남아있던 마지막 권위를 흔듭니다. 정숙은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말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하죠. 이제 당신 차례야. 연하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등을 펴봅니다. 오래 숙였던 등이 아프게 울리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합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고인을 기억하는 얼굴은 드뭅니다. 검은 옷, 낮은 목소리, 형식적인 조문. 이곳은 슬픔보다 체면이 먼저인 공간이죠. 윤정숙은 상주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등은 꼿꼿하고 얼굴에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평생 연습해온 사람처럼요. 그 뒤쪽 이연아는 조용히 서 있습니다. 검은 한복 차림,
눈에 띄지 않으려는 자세.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단 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김도현.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 있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얼굴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힐끗거리며 수군대고 누군가는 아예 모른 척 지나칩니다. 그 순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이제 고인의 가족 대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립니다. 그녀는 익숙하게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엽니다. 그러나 첫 문장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연하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섭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움직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녀에게 옮겨갑니다. 정숙의 눈이 커집니다. 잠시만요. 연하의 목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 전체가 그 말에 멈춥니다. 이 자리에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정숙은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줍니다. 지금은 그런 자리 아닙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해야 합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도연을 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를 향해 말합니다. 저 사람은 고인의 아들입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집니다. 정숙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집니다. 연하는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았습니다. 그 말은 폭로가 아니라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도망치지 않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처음으로 숨겨지지 않는 상태가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정숙은 마침내 마이크에서 손을 뗍니다. 그녀의 입술이 열리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최말수는 뒤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끝내자. 궁은 끝났어. 장례식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곳은 권력을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의 저택은 마치 숨이 멎은 것처럼 고요합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말로 하지 못한 감정만 남아있죠. 윤정숙은 다시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 그녀는 눈에 띄게 늙어 보입니다. 화장은 지워졌고 머리카락엔 힘이 없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꺼내지 못했던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다 마침내 맨 아래에 숨겨둔 문서를 꺼냅니다. 친권 포기 각서, 그리고 그 아래 다른 이름으로 작성된 입양 동의서. 정숙의 손이 멈춥니다. 그 문서의 보호자란에는 자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최말순. 그 순간 문이 열립니다. 말순이 들어섭니다. 마치 이 장면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한 얼굴입니다. 이제 봤네.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왜 당신 이름이야? 말순은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 진실은 급하게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연하가 아이 낳고 쓰러졌을 때 내가 데려가겠다고 했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근데 그 애는 내가 키울 아이가 아니었어. 말수는 낮게 숨을 내쉽니다. 넌 어머니 역할을 했고 남법적인 책임을 졌다.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럼 난 뭐였지? 말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관리자였지. 집과 체면이. 그 말은 잔인하지만 정확합니다. 그때 서재 문 앞에 이연아와 도연이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서류의 내용을 봤습니다. 연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럼 아이의 어머니는? 말수는 도연을 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피로는 연아, 법으로는 나. 도연의 가슴이 크게 오르내립니다.
평생 없었던 어머니가 한 번에 셋이나 생겼다가 모두 다른 이름으로 흩어집니다. 정숙은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말합니다. 그럼 난 아무것도 아니었네. 말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가장 정확한 답이었으니까요. 그날 새벽 정숙은 서재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난 지키려고 했어. 연하는 처음으로 그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덧붙일 뿐이죠. 하지만 우릴 지키진 않았어요. 정숙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 말 없이 걸어나갑니다. 이 집에서 가장 강했던 여자의 등이 그날 처음으로 작아 보입니다.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갑습니다. 저택의 대문 앞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윤정숙은 그 옆에 서 있습니다. 평생 이 집을 지켜온 사람치고는 짐이 너무 적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택을 돌아봅니다. 담장, 정원, 창문들. 이곳에서 보낸 세월이 자랑이었는지, 형벌이었는지, 이제는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하죠. 대문 안쪽에서 이연아와 최말순이 나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정숙이 먼저 입을 엽니다. 미워해도 할 말은 없어요.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워한 적도 많았고 고마운 적도 있었어요. 그 말은 용서도 단죄도 아닙니다. 그저 사실이었죠. 말수는 정숙을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 집은 이제 당신 없어도 돌아가. 정숙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 말 제일 무섭네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대문 밖으로 한 걸음 나섭니다. 그 순간 김도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숙은 멈칫하지만 끝내 다가가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잘 살아. 그 말엔 어머니의 정은 없고 마지막 책임만 남아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 또한 더 이상의 말을 찾지 않습니다. 대문이 닫힙니다. 금속이 맞닿는 소리가 이 집의 한 시대를 끝냅니다. 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쉽니다. 이제야 이 집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죠. 재벌가 저택 서재의 창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예전 같으면 커튼으로 가려졌을 빛이지만 오늘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집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진 셈이죠. 김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변호사, 그리고 옆으로 이연아와 최말순이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는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밉니다. 상속폭이 각서입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도연은 펜을 잡고 한참을 종이를 바라봅니다. 그 위에 적힌 숫자들은 자신이 평생 만져보지 못한 규모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엔 아쉬움보다 확신이 먼저 자리합니다. 이건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 집은 제 인생의 시작이었지만 살아온 인생은 아니니까요. 그는 서명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 글씨는 분명합니다.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녀는 입을 열지 못한 최도연을 바라봅니다. 도연은 종이를 내려놓고 연하를 향해 말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세요? 그 질문은 책임을 묻는 말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연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어디든요. 그 말은 늦게 온 약속이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말수는 두 사람을 보며 처음으로 웃습니다. 아주 작고 짧은 웃음이지만 이 집에서는 보기 힘든 표정이죠. 그래, 이제야 가족 같네. 그 말에 도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무겁지 않게 느껴진 순간입니다. 서재의 공기는 더 이상 결정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대신 정리된 인생의 여백이 남아 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저택의 마당엔 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이 집이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수없이 반복되었을 풍경이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붙잡기 위한 그림자가 아니니까요. 김도연은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연아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서 있고 최말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을 바라봅니다. 연아는 저택을 올려다봅니다. 창문 하나하나에 자신이 살았던 밤들이 겹쳐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눈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가도 괜찮겠죠? 그 말은 집에게 묻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긴 버티는 사람만 남는 곳이었잖아요. 연아는 그제야 숨을 내쉽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옵니다. 말순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냅니다. 저택 안채의 열쇠입니다. 이제 필요 없겠지. 그녀는 열쇠를 마당 한가운데 놓습니다. 그 소리는 작지만 분명한 결별의 소리입니다. 도연은 말순을 바라봅니다. 같이 가시죠. 말순은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젓습니다. 난혁이 정리할 게 남았어. 그 말은 미련이 아니라 마지막 책임입니다. 연아는 말순의 손을 잡습니다. 세 여인 중 처음으로 서로의 체온을 피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고마웠어요. 지켜줘서. 말순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손을 한번 꼭 쥡니다. 도연과 연아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향해 걷습니다. 대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내기 위해 열린 문입니다. 두 사람이 문을 나서는 순간 연아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집은 이제 기억으로만 남아도 충분하니까요. 대문이 닫히고 말순은 혼자 마당에 남습니다. 그녀는 저택을 한 번 더 둘러보고 낮게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 말은 승리도 패배도 아닌 종결의 문장입니다. 재벌가 저택 안거실은 비어 있습니다. 가구는 그대로지만 사람의 기척이 사라진 공간은 낯설 만큼 넓어 보이죠. 최말수는 혼자 거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래 버틴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은 이유는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커튼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립니다. 이 집은 늘 닫혀 있었고 그 닫힘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갉아먹으며 살아왔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소파에 앉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합니다. 이제 됐다.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는 말입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남겨둔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저택을 사회복지재단에 기증한다는 문서입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가문도 핏줄도 아닌 다른 사람들의 쉼터가 될 예정이죠. 말수는 서명합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이 집은 비로소 누군가의 감옥이 아닌 과거가 됩니다. 서울 외곽 작은 집 거실. 이연아는 창가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동작은 느리지만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김도연은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습니다. 요란하지 않은 냄비 소리, 평범한 일상의 소리입니다. 연아가 말합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저도요. 근데 이게 더 어렵네요. 연아는 웃습니다. 슬픔도 죄책감도 아닌 조심스러운 웃음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아 역시 숨겨진 여자가 아닙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연아는 그 소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과거엔 아팠던 소리지만
지금은 그냥 삶의 소리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그 자리는 크지 않지만 서로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궁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